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고 싶은 책은 어느 날 갑자기 무기력이 찾아왔다입니다. 2020년도를 기준으로 100만 명을 표본으로 조사를 실시했을 때 우울증 환자라고 추정되는 비율이 전 국민의 5.3% 정도라고 합니다. 실제로 우울증을 겪고 있는 우울증 환자의 경우에는 약 한 80만 명 정도 되고요. 하지만 내가 실제로 우울증 진단을 받지 않았더라도 어떤 가벼운 우울증 같은 경우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겠죠. 우울증의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면 우울감, 무기력감, 불안, 식욕장애, 수면장애 등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고, 이런 다양한 증상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이제 우울증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이 우울증의 원인은 과연 뭘까요? 사실 우울증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고, 혹은 운동 부족, 혹은 심리적 원인, 혹은 수면 습관 때문에 생기는 경우들도 있고요. 어쨌든 우울증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우울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우울증이라는 단계까지 심화되기 전에 우리 몸은 계속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너 지금 정상이 아니야. 무언가를 수정해야 돼. 라고 신호를 보내지만, 우리가 꾸준히 그 신호들을 무시하게 될 때 우리의 신경은 이 자식은 적당한 신호로는 알아듣지를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조그만 자극이 오더라도 이 몸한테 최상의 경계태세를 발동시켜야겠다 라고 해서 압박을 주는 것이 우리에게는 우울증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우울증을 극복한 사례들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이 있잖아요. 누군가는 식습관을 바꿔서 우울증에서 벗어났다는 사람도 있고, 혹은 아침에 조깅을 하면서 우울증에서 벗어났다는 사람, 혹은 누구는 심리치료로 벗어났고, 누군가는 잠자리를 바꿨는데 우울증에서 벗어났다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해결 사례들이 있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누군가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하면 가장 떠오르는 해결 방법이 뭐죠? 항우울제가 떠오르죠. 의사에게 진단을 받으러 갈 때 우울감이 생기십니까? 항우울제. 무기력감이 생기세요? 항우울제. 불안 때문에 수면장애가 있으시군요. 항우울제. 다양한 증상들이 그냥 항우울제로 대동단결돼 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이 항우울제는 어떠한가? 2018년도에 정신요법 저널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심각한 우울 증상이 아닌 경우에 중간 단계의 우울증에서는 이 항우울제가 단순히 플라시보 효과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약을 먹음으로써 나는 우울증이 나아질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의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죠. 만일 심각한 우울증일 경우에도 이 항우울제를 먹고 양리적인 치료 효과를 얻을 확률이 14%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 그에 비해서 이 항우울제는 안 좋은 부작용들을 동반하고 있는데, 피로, 두통, 수면장애, 체중 증가, 소화장애, 메스꺼움 등의 부작용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내가 이런 부작용들을 감수하면서 이 14%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가질만 하느냐? 요거는 조금 따져볼 만한 문제인 거죠. 여기까지 얘기를 들으면 항우울제가 별로 효과가 없는데 왜 항우울제가 가장 널리 알려졌느냐? 여기에 대해서 저자 말로는 제약회사의 마케팅의 승리라고 합니다. 항우울제와 관련된 연구들은 굉장히 많이 나왔겠죠. 근데 문제는 제약업체 측에서 이 항우울제에 대한 좋은 연구 결과가 나오는 연구에만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나왔다는 거죠. 실제로는 그다지 좋지 않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의 사례들을 봐도 그렇죠. 누군가 우울감을 겪고 있었는데 항우울제를 먹고 완치됐다 라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저는 한 번도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우울증이라는 게 원인도 명확치 않고, 그리고 해결 방법도 딱히 없으니 항우울제라도 먹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항우울제를 먹기 전에 우선 운동 습관을 좀 가져보고, 식습관도 좀 바꿔보고, 수면 습관도 좀 바꿔보고, 이런 생활 패턴을 바꿔보려는 시도들을 먼저 해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시도들이 항우울제보다 훨씬 효과가 좋은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우울증의 해결 방법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법을 시도하기 전에 우선 중요한 게 이거죠. 우울증이 왜 생겼나를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근데 우울증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조금 더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어떤 타인이 이 사람이 우울증에 걸렸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이 타인의 어떤 모습을 보고 우울증에 걸렸다고 생각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타인의 이런 모습을 보고 우울증에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부정적인 생각이죠. 나 안 될 거야. 난 죽어야 돼. 만약에 제 주변의 지인이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꺼낸다고 하면은 우울증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울증을 일으키는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부정적인 생각인데, 이 부정적인 생각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우리가 자주 접하는 부정적인 사건들이나 혹은 의견들을 통해서 접하게 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상사나 동료들로부터 얻는 의견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중적으로는 어떤 TV 매체나 인터넷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쉽죠. 우리는 거기서
갖가지 부정적인 기사와 생각들을 접하기가 굉장히 쉽잖아요. 그래서 이 저자는 뉴스를 12년째 안 본다고 합니다. 항상 부정적인 그런 기사들만 나오는 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울증의 치료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 저자 같은 경우에도 정신요법 전문의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심한 우울증을 앓았다고 합니다.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조언들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거. 이를테면 아무 생각 없이 난 죽어야 돼. 이게 아니라 난 죽어야 돼라는 말을 내가 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알아차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마음 챙김이 있죠. 이 마음 챙김 활동을 하게 되면 명상하고 비슷하지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제3자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그래서 나의 현상을 좀 더 객관화시켜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실제로 저자가 적용시켜서 팁으로 만든, 어떻게 보면 저자만의 팁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2가지 정도가 있는데 조금 신박하더라고요. 뭐냐면 첫 번째가 외국어 요법입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하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보통은 자기 나라 말로 생각을 하잖아요. 이를테면 내가 죽고 싶으면 나 죽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외국어로 바꿔보라는 거죠. 이를테면 난 죽어야 돼, 요거를 영어로 바꾼다면 I have to die 이렇게 바꾸면 그 느낌이 굉장히 완화된다는 겁니다. 나는 죽어야 돼, I have to die. 뭔가 좀 다르죠, 느낌이?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영어로 바꿀 만한 실력이 없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사투리로 바꿔보라는 거죠. 나는 죽어야 돼, 난 뒤져야 된다는 게 이런 식으로 바꾸라는 거죠. 그러면 이 느낌이 확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는 수준이 굉장히 낮다는 거죠. 이쪽 그럴듯하지 않아요? 좀 신박하다고 느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두 번째는 구급상자를 만드는 겁니다. 우울증 구급상자라고 해서 이 저자가 만든 게 뭐냐면 오감을 활용해서 우울증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어떤 상자를 만들어서 집어넣는 겁니다. 이를테면 촉각에 있어서는 내가 좋아하는 촉감의 어떤 천조각을 집어넣고, 미각에 있어서는 내가 좋아하는 초콜릿, 그리고 후각에 있어서는 내가 좋아하는 향의 어떤 향수, 청각에 있어서는 내가 좋아하는 어떤 노래, CD, 시각에 있어서는 좋아하는 어떤 여행사진, 오감에 관련된 물건들을 하나의 상자에 담아두고 이걸 구급상자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급상자에서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의 우울증 치료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감각을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소득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청각하고 시각은 우울한 생각에 약간 직접적으로 관여를 한다고 해요. 그 말은 뭐냐면 후각, 미각, 촉각 중에 하나 이상은 어떤 우울한 생각을 만들지 않고 우울한 생각에서 벗어나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감각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감각을 내가 확인했을 때 그 감각을 적극 활용해서 우울한 생각으로부터 빨리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외의 방법으로 재해석이라는 방법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반대로 생각하기입니다. 나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가 아니라 반대로 해서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라고 말해보는 거죠. 이런 재해석이 왜 의미가 있냐면 나는 모든 걸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순간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위주로 떠오르지만 나는 뭐든 할 수 있어 라고 했을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위주로 떠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부정적인 말을 뱉으면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고 긍정적인 말을 뱉으면 긍정적인 생각이 떠오르기 때문에 이게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 책을 읽고 느낀 점이 뭐냐면 전 약간 아이러니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우울증과 큰 관련이 없는 내가 이 책을 보고 정작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안 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주변에 이런 내용을 좀 알려주세요. 이 책을 한번 읽어보라고, 혹은 우울증 관련된 책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이 책을 맨 처음에 딱 봤을 때는 이 표지가 딱 보면은 뭔가 좀 약간 감성 에세이 느낌이 좀 나잖아요. 그래서 조금 꺼려졌던 게 사실인데 책의 속 내용은 정신요법 전문의가 쓴 굉장히 실용적인 실용서적입니다. 표지랑은 좀 많이 달라요. 그리고 저자 본인이 굉장히 큰 우울증을 경험을 하고 그걸 극복해낸 과정들을 이 책에 다 담아서 실용적인 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런 책들은 약간 집에 한 권씩 있으면 나중에 내가 우울감이 찾아오거나 할 때 극복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요거는 한 권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내 주변에 우울증 있는 친구들에게도 책을 선물해 주던가 소개해 주던가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